저장장애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집과 저장의 아이콘은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는데 어떤 날은 깨어났다가 음식을 먹고 다시 잠들고 또 어떤 날 깨어났다가 음식을 먹고 다시 잠드는 소위 반수면 상태에서 동면을 하는 동물입니다. 다람쥐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다람쥐 처지에서 볼 때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람쥐만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수집과 저장을 바탕으로 생존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진화의 원리를 고려해 보면 아마도 우리의 조상은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의도적으로 저장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수집을 잘하고 저장을 잘했던 사람들이 생존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자손이 곧 우리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집 행동과 저장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수집과 저장을 잘한 사람들은 아마도 부유해졌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빈자의 구분이 생겼고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가지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 국가와 민족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또 미시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많은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빈곤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불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역설적 상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의 폐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업주의 혹은 물질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와 행복을 동일시합니다. 즉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는 자기 존중감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자기 정체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업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곧 성공한 사람이고 유복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면서 단순히 물질에 집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를 드러내는 어떠한 상징으로 또 사회적인 가면으로 소유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소유가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논리를 뒤집으면 소유가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부유한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논리를 뒤집으면 그럼 가난한 사람은 신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물질적인 소유가 심리적인 행복을 담보하느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로 심리적으로도 더 행복하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더 불만족스러워하고 자신이 더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갈파했습니다. 변질됐다는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물건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의 변질입니다. 또 자신이 물건을 소유하는 상태가 아니라 물건이 자신을 소유하는 상태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다라고 갈파한 것입니다. 프롬에 따르면 소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획득하고 조작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도 않고 조종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 결과는 허영심 혹은 공허감입니다. 이에 비해서 존재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보다
심리적 체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되자라고 설파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체험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체험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의 구매보다는 체험의 구매를 선호합니다. 그 까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체험을 구매할 때 긍정적인 감정이 더 많이 유발되고 긍정적인 기억이 더 오랫동안 향유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구를 구입했던 기억보다는 가족과 여행했던 기억이 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유발하고 더 오랫동안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체험의 구매와 연합되어 있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별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트북을 구입하면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똑같은 노트북을 구입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사회적인 비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체험의 구매는 시간이 지나도 이런 식으로 급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인 구매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개인적 사건에 불과하지만 체험의 구매는 지속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사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최근 체험주의적 관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심리적 체험의 구매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언트라는 단어와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소비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어플루엔자에 중독된 사람이다, 혹은 어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물건을 소비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잠깐 느꼈다가 급감하게 되고 오히려 낭비하고 빚을 지게 되고 자책하고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병적인 현상을 어플루엔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물건,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려고 조바심을 내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장시간 무리하게 노동하면서 스트레스를 자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 박탈감과 결핍감 혹은 우울 분노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저장장애라고 하는 새로운 장애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저장장애라는 진단 분류 체계가 없었는데 2013년에 DSM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장애가 바로 저장장애, 호딩 디스오더입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집하고 저장 행동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집 행동과 저장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심리 장애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에만 약 1,500만 명, 유럽연합에는 약 2,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4천만 명 정도가 저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